오늘도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극심한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더위를 피해 집 밖으로 나와 주말 밤을 보내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댓글 부대 운용 등 정치 개입 의혹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부대 운영을 지시한 윗선과 운영 기간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일 새벽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봉쇄하는 게 핵심인데 러시아의 동참 여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내일부터 아세안 외교안보 포럼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을 비롯해 북한 관련국들이 모두 참석하는데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직후에 열릴 가능성이 커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국세청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서울 강남과 세종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가 아닌 투기 용도의 주택은 빨리 처분하라는 정부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 밀양의 기온이 38.4도, 서울은 34.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요즘 열대야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도 많으시죠? 서울은 오늘로 닷새째 열대야 예보가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가 지금 청계천에 나가 있는데요.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한울 기자. 자, 청계천은 더위에 많이들 찾는 곳인데 유한울 기자 뒤로 보면 지금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후 6시부터 이곳 청계천에 나와 있는데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에어컨으로도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기는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차라리 집 밖으로 나와 더위를 피할 곳을 찾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이 차가운 물에 발을 담글 수도 있고요. 또 저 물 위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지금 음악이 흘러나와서 귀까지 즐겁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저 수상 무대에서 여름 휴가철을 주제로 한 패션쇼도 열릴 예정입니다. 예. 자, 근데 낮에는 시원한 데를 좀 이렇게 찾아다닐 수라도 있는데 사실 밤이 더 힘들긴 하죠. 오늘 밤도 꽤나 덥다는 거죠? 네, 해가 거의 다 저물었는데도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28도까지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무더운 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에도 찜통 더위의 기세가 아주 맹렬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가장 더운 곳은 경남 밀양이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38.4도로 이 지역 8월 기온으로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서울도 34.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태백산맥을 넘은 동풍 의 영향에다가 태풍 노루가 뿜어낸 뜨겁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더욱 힘든 하루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더위가 밤잠 설치는 수준이 아니라 더위로 인해서 사망자까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6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총 1,090여 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지난 5년간 온열 환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수준을 벌써 뛰어넘고 있는 건데요. 질병관리본부는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특히 이 온열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태풍이 오면 더위가 한풀 꺾일 거다 이런 예보도 있었는데 태풍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태풍 노루는 방향을 아예 바꿔서 일본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내일 오전쯤 일본 규슈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제주와 남해안에는 내일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지역에는 태풍과 관계없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기온은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서 또 많고 또 이런 폭염은 다음 주 초반에야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유한울 기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더위가 계속되면서 일부 연안 해역의 바닷물 온도가 최근 28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1도 오르는 거는 육지 기온으로 따지면 10도 상승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양식장에도 폭염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양식어민들은 밤낮 없이 물고기들의 상태를 살피느라 진이 빠집니다. 적조 어제 고수원 어제 출하될 물량을 도매를 왕창 다 잃었거든요. 이 전자온도계로 양식어류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수면 5m 아래의 수온은 어느 정도인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계기판엔 27도를 웃도는 것으로 찍힙니다. 올라간 수온 탓에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고 숨을 헐떡이는 물고기도 곳곳에 보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합니다. 현재는 제주 해역 전역을 비롯해 경상남북도와 충남 지역 바다 일부에 내려진 상태로 다음 주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바닷물 온도가 1도 오르는 것은 육지 기온 10도가 상승하는 것과 같아 물고기들에겐 치명적입니다. 양식장마다 차광막을 설치하고 수온이 낮은 저층 바닷물을 끌어올려 액화산소를 공급하는 이유입니다. 면역정강제 및 활력정강제를 투입을 해가지고 한 10분의 1 정도로 지금 사료를 지금 줄이고 있는 상태이며 태풍이 비껴간 뒤 불볕더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어민들의 긴장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대규모 민간인 댓글 부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민간인 수천 명으로 운영된 댓글 부대를 찾아낸 데 이어서 별도의 여론조작팀이 더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기초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 앞으로 계속될 텐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련자들, 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 이렇게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정치 개입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한 만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과 보고라인에 있던 청와대 관계자 상당수가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검찰은 적폐청산 TF에 고발이 있으면 수사 방향 등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필요성을 인식해 이미 국정원 측에 관련 자료 요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오면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조만간 예정된 검찰 인사로 수사팀이 꾸려지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원 전 원장의 추가 혐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달 30일 선고를 앞둔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사건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수사 때보다 국정원 내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수사의 속도가 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수사 자료를 통해 파기환송심에 대한 변론을 신청할지 아니면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할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정원의 정치 개입 위혹 문건이 당시 청와대로 보고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원은 댓글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남재준 원장은 조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재준 전 원장은 이런 댓글 부대의 실체를 몰랐던 걸까? 의혹은 박근혜 정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조사 착수 한 달여 만에 민간인 댓글 부대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2009년 5월부터 2012년까지 댓글 부대를 관리한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도 댓글 부대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실제 남재준 원장 시절인 2013년 4월 국정원은 댓글 사건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7개월 뒤 남 전 원장은 댓글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라고 국회에서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 전 원장이 댓글 부대의 존재를 알고도 고의로 은폐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직원이 민간인에게 11개월간 3천여만 원을 주고 댓글 작업을 시켰던 사실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남 전 원장 역시 댓글 부대를 동원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정원 내부 문건들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자,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민간인 수천 명으로 구성된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 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 중인 정치부 박병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박병현 기자. 민간인 댓글 부대,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거 이외에 또 다른 여론 조작팀이 있었다. 이게 새롭게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혜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사이버 외곽팀은 일부분일 뿐이고 예. 별도의 여론 조작팀이 더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지난 3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밝혔던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 또한 그 2008년에 활동했던 국정원 알파팀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국정원 댓글 부대 그리고 알파팀이 있었는데 또 다른 팀이 있었다. 그런 예,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버 외곽팀 또한 일부분이었다고 하면 예. 그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정치권 일각에서 이게 숫자가 많이 부풀려졌다. 그러니까 JTBC가 엊그제 이제 처음 보도를 하면서 3,5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주장도 지금 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그 예. 가장 활발히 시기를 활동했던 2012년에 최대 3,500명이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취재팀, JTBC 취재팀도 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맞느냐를 상당히 오랫동안 확인을 했는데 3,5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 사이버 외곽팀이란 존재가 나온 국정원 내부 문건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일부는 사람 수가 적혀 있고 일부는 아이디가 적혀 있는 건데 이 숫자를 더해서 3,500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문건에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3,500명 이런 숫자가 있는 건데 이게 일단 여러 개 아이디가 중복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고 있다. 그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이 사람 수를 3,500명으로 확정을 하려면 그 좀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예. 이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숫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게 사람 수, 아이디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게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 오프라인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한 개혁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아이디가 2개라면 인터넷 상황을 고려해 볼 때 2명이 활동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예. 또 궁금한 게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수천 명, 그러니까 3,000명 넘게 지금 민간인이 동원이 됐다는 건데 그 민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이게 궁금한데요. 이 예비역 군인, 학생, 주부, 그리고 심지어는 전직 국정원 직원까지 포함됐다는 게 조사 결과입니다. 예. 이 집이나 본인의 일터에서 이 외부에서 수시로 글을 쓴 건데 이 4대 포털과 소셜 미디어 등의 그 친정부 성향의 글을 쓰고 이 정부의 비판적인 글은 이 종북 세력의 국정 방해로 규정해서 여론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직업군은 뭐 예비역 장성, 군인이라고 그랬나요? 예. 회사원, 주부, 학생 뭐 다양한데 하는 일은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그 밑에 댓글을 달면서 자, 이 언론사는 종북이다, 빨갱이다 뭐 이런 글 쓰는 게 일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국정원은 이들 민간인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인 댓글 부대에 가이드라인을 직접 주기도 하고 그 민간인 팀장을 직접 선정을 해가지고 대신 가이드라인을 줬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민간인 팀장은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그 팀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했던 중간급 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팀장급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 쪽에서는 조만간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럼 곧 수사가 시작이 될 텐데 수사 방향, 윗선으로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물론 좀 더 조사가 돼야 되겠지만 그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그 국정원이 청와대와 긴밀히 소통했다는 점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예컨대 청와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정원의 내부 보고서 문건이 만들어지고 이 보고서가 다시 청와대에 보고가 되고 이를 토대로 원세훈 원장이 내부 지침을 전파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정원 이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보고서를 지시한 의혹이 있고 또 그걸 다시 받아서 보고를 하고 뭐 이런 게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엊그제 JTBC가 이 내용을 이제 첫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댓글에 보면 JTBC가 종북이다, 이 내용이 틀렸다, 빨갱이다 뭐 이런 얘기도 상당히 올라왔던데 그렇다면 이 댓글 부대, 3,500명이나 된 댓글 부대 지금은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물론 현 정부 국정원이 이러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 말에 상당히 가짜 뉴스가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 가짜 뉴스 퍼진 것이 국정원과 무관치 않다고 보는 것이 적폐청산 TF의 시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곧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처럼 나랏돈이 여기에 쓰여졌느냐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있었는지 또 예산이 투입됐는지 이 부분인데, 근데 엊그제 보도를 하면서 공소시효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런데 검찰 쪽에서는 이제 조금 더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국정원법 위반 수사가 흔치 않은 수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남은 공소시효가 5년이냐 7년이냐 이렇게 견해가 좀 엇갈렸는데요. 좀 더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7년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12년을 기준으로 2019년까지 시효가 남아있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 측의 예,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상당한 좀 여유를 갖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지금까지 정치부의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독대 자리에서 대통령은 승마 지원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주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승마 지원이 뇌물인지 여부를 따지는 가운데 자신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임을 강조한 말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마지막 재판에서 특검은 그 진술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재판에서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검사가 2015년 7월 25일 독대에서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느냐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이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질책을 합니까? 라고 답했다는 내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검찰 조사실에서 한 진술입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제가 제의해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았는데 제가 고맙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이번 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대통령이 크게 질책해 매우 당황했고 이후 승마 지원을 챙겼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습니다. 같은 시간 한자리에서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이 독대 분위기를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강요 또는 협박을 당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대 당시 질책보다는 청탁이 오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향후 이들의 엇갈린 진술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박찬주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 파문으로 군의 비전투병 운용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출산으로 현역 군인 수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상당수가 골프병사, 과외병사 등으로 고위 장교의 허드렛 일만 돕고 있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입대 전 골프나 테니스를 잘했다면 차출돼서 부대장이나 장군 또는 간부장교의 부인에게 골프나 테니스를 가르치기 십상입니다. 이른바 골프병, 테니스병입니다. 부대장에게 수험생 자녀가 있다면 과외병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간부 목욕탕을 관리하는 병사도 있습니다. 사단장이 오면 수건을 들고 있고 목욕용품을 챙겨줘야 되고 하는 그런 시중을 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인권적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없애야 된다. 골프병이나 과외병은 모두 정식 군편제에는 없는 보직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면서 사실상 군 간부의 개인적인 일을 돕는 비공식 사병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공관병과 군 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복지지원병만 해도 700명이 넘습니다. 저출산으로 갈수록 현역 군인이 줄어든다고 했지만 실상은 상당수가 부대장의 골프공을 줍거나 간부장교의 시중을 들고 있던 겁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신병교육대를 찾아 사적인 지시가 없는 군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전문가들은 앞으로 공관병뿐만 아니라 비전투병 전반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경기도의 육군부대에서 전선 보수 작업을 하던 조모 일병이 슬레이트로 된 건물 지붕이 무너지면서 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 일병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안전장비나 관련 교육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도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봉쇄하는 강력한 제재안인데 미국과 중국의 사전 합의를 거쳤습니다.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ICBM급 발사 실험에 성공한 이후 미국과 중국은 대북 제재안 마련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만큼 고강도 제재를 해야 한다는 미국. 북한 주민이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며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중국. 두 나라가 밀고 당긴 협상 끝에 추가 제재안이 마련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제재안에는 북한의 석탄과 철, 해산물 등의 수출을 봉쇄하는 내용이 담겼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근무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연간 대외 수출액 30억 달러 가운데 3분의 1이 사라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은 대북 원유 수송 금지를 넣지 못했지만 김정은의 자금줄을 어느 정도 옥죄는 선에서 중국과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진행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5개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인 비토를 행사하지 않고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국과 대북 노선을 같이 해온 러시아가 반대할 수 있다는 변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임 이사국 5개국의 비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표결에 붙인 적은 없기 때문에 미중러 3국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유엔 내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우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내일부터 아세안 안보 포럼 행사가 열립니다. 역시 북핵 문제가 주요 이슈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오늘 마닐라에 도착했는데 북한의 이용호 외무상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대화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안의근 기자입니다. 북한은 이미 마닐라에서 외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 미리 방문해 올해 의장국인 필리핀에 미사일 실험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한편 추가 제재가 오히려 영내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도 강조할 전망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또다시 제재 결의가 나온다면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며 위협한 바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북 제재에 주변국들의 공조를 끌어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의안 협의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굉장히 실효적인 제재 요소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은 이례적으로 별도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북한 이용호 외무상과 포럼 기간 동안 조우할 가능성도 큽니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관심입니다. 강 장관은 내일과 모레 틸러스 미국 국무장관과 고노 일본 외상을 잇따라 만나 안보리 대북 제재 방안을 추가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마닐라에서 JTBC 안의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오늘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으로부터 밀렸던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드 발사대 배치 문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 논란, 마무리하지 못한 인선 등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당장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중에는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더 강도 높은 조치를 해야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전후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전화로 북한 문제 해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인선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 대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긴급 점검 르포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시원한 수상 레저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안전 불감증으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강에서 벌어지는 음주 레저 실태입니다.
술을 마시고 수상기구를 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현장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북한간 인근의 한 수상레저 업체입니다. 웨이크보드와 플라잉보트 등을 타기 위해 기다리는 선착장에서 사람들이 맥주를 마십니다. 일부는 술을 마시고 다시 기구를 타러 갑니다. 음주 후 수상기구를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맥주 한 잔 정도는 이제 드시게 하는데 술을 드셔도 크게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수상레저 업체입니다. 음료수 판매대에서 버젓이 맥주를 판매합니다. 맥주 하나. 업주는 불법이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원래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들이 파는 거긴 하거든요. 선분이 많으시니까. 근데 개개인으로 검사를 하진 않아요. 이날 취재진이 찾은 가평 인근 수상레저 업체 4곳에선 모두 술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보니까 뭐 그거를 내고서도 그냥 영업을 한다는 식으로 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물놀이를 하다 숨진 사람 중 14%가 음주가 원인이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휴가철을 맞아 낚시를 가거나 레저용 보트를 타고 바다로 떠나는 피서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안전 불감증으로 해상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가를 나온 일가족이 승합차에서 고무보트를 꺼내 짐을 옮깁니다. 보트를 타고 인근 섬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한 4년. 4년이요? 그 4년 만에 다시 처음 써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힘버려 뭐. 연안에서 발견된 보트들은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 레저용 보트는 가까운 거리를 운항할 경우 사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트 대부분이 크기가 작아 파도에 취약하고 신고를 하지 않다 보니 사고가 나도 위치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달 27일엔 신고 없이 바다에 나갔던 레저보트가 너울에 전복됐다가 탑승객 중 한 명의 휴대전화가 작동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에서는 일부 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땐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휴대전화는 비상 상황 시 연락할 것을 대비해 방수팩에 넣어가야 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인천에서 발생한 해상 선박 사고는 모두 15건으로 대부분 레저보트나 낚시어선이었습니다. 해경 측은 사고 원인 대부분이 정비 소홀이나 안전불감증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최한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맨홀에서 작업자 2명이 저산소증으로 숨졌다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사고 당시 영상을 입수했는데 안전장치는 물론이고 관리자도 따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좌회전을 하자 옆 차선 차도 위로 맨홀 뚜껑과 공구가 놓인 게 눈에 띕니다. 차도 한가운데 있는 맨홀이 열려 있는데도 감독자나 안전 표지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 표지판도 없고 네. 위에 사람도 없고 맨홀만 반 정도 열려 있더라고요. 15분 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안전 표지판은 여전히 보이질 않습니다.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맨홀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맨홀 아래에서는 김모 씨 등 작업자 2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전 7시부터 맨홀 작업을 하던 이들은 폭염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쓰러졌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차량 투명이 있으니까 이런 걸 맞긴 맞는데 사고가 난 업체는 지난 2015년에도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맨홀 뚜껑을 설치하지 않아 보안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어제 부산에선 출산 과정에 문제가 생긴 신생아를 급히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는데 사이렌 소리에 길을 터준 시민들 덕분에 위급한 순간을 넘겼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 터널 앞 2차로가 차량들로 꽉 막혀 있습니다. 갓길을 빠르게 달려온 순찰차가 차선을 바꿔 터널로 들어갑니다. 순찰차 안에는 출산 과정에서 산모 골반에 머리가 끼어 두개골 골절이 의심되는 신생아와 간호조무사 백모 씨가 있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아기를 안은 백 씨는 초조한 마음으로 아기를 토닥입니다. 하지만 순찰차 앞은 이내 틈이 생깁니다. 사이렌 소리에 차량들이 속도를 늦추며 벽 쪽으로 차를 붙이자 순찰차가 빠르게 터널을 빠져나갑니다. 이제 완전히 꽉 막혀 있는 상태인데 사이렌을 크게 울리고 그리고 마이크로 방송을 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양보를 해주셔가지고 통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터널을 나와서 병원까지도 시민들의 양보는 이어졌고 아기는 신속히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평소 퇴근길이면 터널부터 응급실까지 40분이 걸리지만 시민들의 도움으로 단 10여 분 만에 도착한 겁니다. 다행히 아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는 정확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네, 국세청이 서울 강남과 세종시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거래, 또 미성년자 이름으로 된 고가주택 거래가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청와대와의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은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실제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둘 다 지정된 서울 강남과 세종의 다주택자가 우선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구입자나 고가주택을 거래한 미성년자도 조사해 구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와 명의도용으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다음 주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법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투기 혐의자 2,700여 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연일 투기 수요 억제 의지를 밝히는 가운데 이번 조사가 더 강력한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일부 시중은행에서도 투기 지역 내 다주택자가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일부를 정리하지 않으면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영어를 할 줄 알고 돈과 기술이 있는 사람만 받아주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 정책이지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LA를 중심으로 우리 교민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LA에서 부소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에게 내세운 잣대는 영어, 돈, 기술입니다. 영어가 가능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을 선별해서 받겠다는 겁니다. 가족 초청 이민도 근본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나서면서 한인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의 80%가 먼저 미국에 와 있는 가족이 다른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벽 설치한다, 서름이 비자 추방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남의 얘기로 뭐 이렇게 딴 나라 얘기 같이 이제 들으셨죠. 지금은 이제 바로 우리 이민자 모두에 대한 이런 어떤 전쟁 선포와 마찬가지니까. 반이민 정책으로 이미 타격을 입은 한인타운 경기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LA 같은 경우는 그런 신분 미서류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돌아가고. 이런 가운데 CNN은 20, 30대 영어를 잘하는 이공계 전공자들은 이민 정책이 바뀌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영어에 서툰 비전문직 노동자들의 미국 이민은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딴 강경책으로 이민자들이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구소연입니다. 최초의 한글 조리서, 또 여성이 쓴 가장 오래된 레시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고서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적힌 대로 350년 전 조리법을 재현하고 상품화하는 작업이 활발합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녹면 가루를 물에 풀어 넓은 그릇에 떠놓고 중탕을 하니 2줄 반짜리 조리법을 그대로 따라하니 녹두나와가 금세 만들어집니다.
일종의 여름철 수제비로 350년 전 양반가에서 즐겨 먹었던 간편식입니다. 이 비율대로 여기서 써여져 있는 대로 하니까 너무나 지금 현대에 와서도 우리가 구경할 수 없는 너무 신기한 음료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한글 조리서인 음식 디미방의 조리법 강좌가 인기입니다. 당면 없이 채소와 닭고기로 만드는 잡채, 물과 기름 간장으로만 맛을 내는 닭구이 등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요리가 유행하는 최근 경향과도 맞아떨어져 관심이 높습니다. 디미방 전문 음식점도 문을 열었고 요리책도 나왔습니다. 연구를 통해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조리법을 개량화한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큰 자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이러한 것을 재현해서 이제 판매도 하고 동참도 하고. 조선시대 정부인 장씨가 쓴 146가지 조리법이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 음식의 진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순서입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혜미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침묵의 이유입니다. 예.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의 침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발표 직후부터 이제 그 당시에 청와대 고위직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계속 취해봤는데요. 예. 일단 좀 말을 최대한 아끼면서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알리겠다라고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바로 수사가 시작이 될 텐데 네. 검찰 수사 이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걸까요? 오히려 그 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곧바로 수사가 이어질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쉽게 말을 하는 건 나중에 이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보고 법적인 검토 그리고 정치적인 검토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직 수사가 시작은 안 됐지만 네. 뭐 대상이 아까 리포트에 있던 것처럼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그리고 원세훈의 국정원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좀 그렇게 보는 게 지금 국정원과 검찰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하면 원세훈의 국정원과 예.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지금 조사 대상이 되는 예. 겁니다. 예. 원세훈 전 원장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사람이 인연이 상당히 깊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제 행시 출신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들어온 직후에 2003년부터 예. 서울 행정부시장을 맡은 발탁이 되면서 그렇게 첫 인연을 맺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후보 시절에도 캠프에서 함께 했고요.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초대 행안부 장관을 맡았고 그 이후에 1년 만에 또 국정원장 자리에 예.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할 때 눈에 띄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캠프도 가고 그렇죠. 계속해서 국정원장 장관까지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때 여러 가지로 국정원장 책임론 뭐 기억나는 것만은도 여러 가지인데 많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을 2009년부터 이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꼬박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텐데요. 2011년 12월에 북한이 김정일 사망을 발표할 때까지 이제 국정원에서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예. 심지어 당일에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생일 축하 파티가 열려서 아주 논란이 크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예. 이제 원혜영 지금 당시 영상이군요. 그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원혜영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가 국정원장의 경질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이 전 대통령이 답이 뭐였냐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 몰랐다라고 하면서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는 정부에 맡겨달라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예. 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할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군요. 야당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는 여당에서도 경질 요구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해 초에요. 이것도 예.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예. 국정원이 잠입을 했다가 그게 발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고 또 이번 그 2011년 말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여당 내에서도 사실 경질 얘기가 나왔는데도 청와대에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인 건데요. 그만큼 이제 총애를 했다.
그렇죠. 믿음이 신뢰가 있었다 그런 얘기군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관련한 예.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은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 소통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예. 해서 이제 원따로라는 원따로. 별명, 네, 예. 그런 별명이 있었다라는 게 보도가 많이 됐고요. 예.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좀 해보면 그 당시에는 원장이 이제 매주 금요일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할 정도로 굉장히 긴밀한 사이여서 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게 뭐 검찰 수사가 좀 시작되면 좀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두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영화의 정치학으로 예, 잡았습니다. 요즘 재밌는 영화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두 영화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이 두 편이 가장 인기 많습니다. 군함도, 택시운전사. 네. 예. 그런데 이 둘 다 역사적 사실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예.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좀 보시는 것처럼 그 택시 운전사는 이제 1980년에 5.18 민주화운동을 다루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음 영화인 군함도는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예. 또 인기가 많은 영화인데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정치권까지 나서서 이 예. 영화 사랑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낙연 총리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면서 택시 운전사 500명 단체 관람 번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마 봤을 텐데요. 또 우원식 원내대표도 얼마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 군함도를 소개를 하면서 예. 이 군함도 사건을 기억하기 인증샷 운동에 나섰습니다. 예. 이 영화들이 뭐 보면 굉장한 흥행 지금 몰이를 하고 있던데 네.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이렇게 봤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야당 의원들 뭐 얘기는 없습니까? 야당 의원도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이요 지난달 지도부와 그리고 한 10명 정도의 의원들이 가서 영화 군함도를 관람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까지는 갔는데 자유한국당은 좀 싸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데 대해서 지금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 자유한국당의 뿌리가 1990년 3당 합당으로 이루어진 민주자유당인데 예. 또 그 민자당에서 주축이 민정당 그랬죠. 그러니까 전두환 신군부와 또 역사성을 피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 나옵니다. 당시에 군인들이 만든 정당, 이 민정당인데 네.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민정당하고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 그렇습니다. 있다. 예. 네. 그래서 또 뭐 위안부 합의 문제 아까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좀 이견이 있는 상황이어서요. 예. 그래서 저희가 모두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 예. SNS에 감상평을 올리거나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정치인이 영화를 본다. 이거 여러 가지 메시지가 여러 번 걸쳐서 나왔는데 각 당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서울의 최저 기온이 28도 이상으로 올 들어 가장 심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떨어지지 않고 35도 이상 유지해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령될 전망입니다. 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